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절 전날 급작스럽게 친정 식구들이 함께 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게 되었죠.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불편해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다 본 광경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모든 걸 정리할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 순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비장한 표정.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엄청난 비밀을 그날 밤 소파에서 마침내 결심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소파에서 하룻밤 주무신 것이 5년 전 시아버지의 의문의 죽음, 억울한 유산, 그리고 두 가문이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바꿔놓게 될 줄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33년생 쥐띠 주부 김경숙입니다. 올해로 시집살이 10년 차,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5으로 남편이 승진하면서 2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후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다가 건강 문제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절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설날을 3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명절 준비로 분주했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부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모가 수술 동의서에 친지 서명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모네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에 살고 계시는데 친정 부모님이 함께 가셔야 해서 설날에 저희 집에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모부 상태가 더 중요하시죠. 다음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신다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부 상태가 안정되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가 혼자 있기 불안해해서 친정 부모님이 이모네 집에 머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경수가 안동에 오는 김에 내 이모 부모님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갈까 하는데 혹시 명절에 너희 집에 다 같이 머물러도 될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32평 아파트로 방이 3개뿐입니다. 한 방은 시어머니 방, 한 방은 저희 부부 방, 나머지 하나는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손님 받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나랑 아버지, 그리고 이모랑 이모부, 이모 할머니까지. 5명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명이라니 도저히 잘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아서. 아이고, 괜찮아. 우리가 방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지. 한 방에 다 같이 누워도 괜찮아.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모여야지. 친정어머니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그러라고 해. 명절인데 가족들 만나는 게 좋지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두 설명해드리자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어른들인데 어쩌겠니? 표정은 분명 달갑지 않으셨지만 겉으로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방은 어떻게 쓸 건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시니 어머니 방과 저희 방을 내어드리고 아이들 방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는 죄송하지만 혹시 이틀만 거실 소파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뭐라고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저 알았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지셨고 주방에서도 웬일인지 제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설날 전날 친정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자 반가워 펄쩍펄쩍 뛰었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이모할머니까지 모두 선물을 하나름 안고 오셨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게 귓속말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르신들 모시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습니다. 방 배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모 할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방을 쓰시고 이모와 이모부는 저희 부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기로 했고요.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재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금고처럼 보이는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그것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님들 접대하느라 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친정 식구들이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어르신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소파에 이불을 깔아드리려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계신가 했는데 서재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기침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서랍에 급하게 넣으셨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에 누워있으면서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모든 걸 정리할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장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시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좀 잠이 안 와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설날인데 푹 쉬어라. 내일은 바쁠 테니.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바쁠 테니라는 말이 단순히 명절 준비가 바쁘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남편 옆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소 활달하고 사교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내성적으로 변하셨거든요. 가끔 혼자 서재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시곤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지만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던 것도 기억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사이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집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이모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친정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셨다더라. 뭐 준비할 게 있으시다고. 이상했습니다. 명절 아침에 시어머니가 외출하시다니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명절 분위기를 즐겼지만 저는 계속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적고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례상을 차리기 직전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고 표정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진지하고 엄숙하셨거든요. 차례가 끝나고 모두 세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두가 모였을 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모두 알아야 할 때가 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였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기억해 주렴.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서재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들렸거든요. 차례를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재 쪽을 힐끔거리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살피시더니 제게 귓속말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으실 거예요.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 저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남편도 평소와 달리 자꾸 시계를 확인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침에 시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궁금했지만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회사 일이야. 명절인데도 일이 있네. 남편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금고를 안고 나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제 밤에 본 그 금고와 같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를 소파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들 식사하셨으면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지?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불렀어. 시어머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문을 열자 시동생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명절에는 시부모님 댁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집이 좁다는 이유로 시동생 가족은 자기 집에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르셨다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시동생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들어오자 거실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오신 김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불안한 듯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소파에서 자게 해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실 나는 소파에서 자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 내가 원래 잠이 없어서.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금고를 바라보셨습니다. 실은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 시어머니는 금고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그때야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젯밤 전화하시던 모습, 아침 일찍 나가셨던 이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은 명절입니다. 다른 날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오늘이 딱 좋은 날이야. 모두가 모였으니까. 시동생도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시동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고 친정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경수가, 너도 들어야 해.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였는데 새해 인사를 하는 전화였습니다. 급히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넌 몰라. 이제는 모두 알아야 해. 특히 내 아내와 장인어른께서. 그때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아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이요? 하지만 5년 전에 이미 공증된.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그건 가짜였어. 내 아들들이 만든 가짜 유언장이야. 충격적인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장인어른께 돌려주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너희 두 형제는 그 사실을 숨겼지. 장인어른이라니.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빚이 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옛날에 사업자금을 빌려주신 것에 대한. 친정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3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저는 이미 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편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업이 성공했다고, 그 돈을 꼭 갚고 싶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이 오신 김에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도.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었어.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남편의 말을 자르셨습니다. 그 돈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시동생도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5년이 지났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니. 게다가 친정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니.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친정 식구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명절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금액인가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친정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놀란 표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구를 돕는 마음이었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남편의 마지막 뜻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동생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이 익혔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따라가야 할지,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경수가 미안하다. 명절에 이런 일을 꺼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어. 어머니.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충격적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란다. 말기야.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최근 시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이유, 체중이 급격히 줄었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말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하지만 가기 전에 이 일만큼은 해결하고 싶었어. 친정 식구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딸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그 순간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남편은 친정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그 돈은.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절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병, 숨겨진 유언장, 친정아버지와의 옛 인연. 시어머니가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재산 목록이다. 나도 따로 모아둔 것이 있어. 이것도 장인어른께 드릴 거야. 어머니. 남편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뜻이야. 그동안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처럼 내 뜻도 무시할 테냐? 남편과 시동생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절날 소파에서 주무신 시어머니가 이런 큰 비밀을 품고 계셨다니. 게다가 병까지 숨기고 계셨다니.
그날 밤 명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로 이후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혔고 시동생 부부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이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젠 마음이 편하단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면 남편에게 말할 테고 그럼 애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는 게 편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저를 걱정해서일까요? 내일 다 같이 병원에 가요. 좋은 의사도 알아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럴까.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미 늦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내 방에서 자도 될까? 소파는 역시 좀 불편하구나.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아이들 방에서 자면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친정어머니 방에서 자면 돼. 방 하나 더 비워주마.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와 이모 할머니는 이모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기로 하고 시어머니는 원래 친정 부모님이 쓰시던 방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경수가 오늘 혼자 있을 수 있겠니? 네. 어디 가실 건가요? 변호사와 만나야 해. 어제 이야기한 일 때문에. 같이 갈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내 남편과 시간을 좀 가져라. 어제 많이 혼란스러웠을 테니.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집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크게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 식구들에게 잠시 시내 구경을 가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모두가 불편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친정 식구들이 나가고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남편은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도 장인어른께도. 모두에게 미안해. 왜 그랬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회사는 위기 상태였고 그 돈이 필요했어. 그래도 친정아버지의 돈이라는 걸 알면서.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도 우리 가족도 모두 힘들어질 테니까. 남편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내린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5년이나 지났잖아. 회사도 안정됐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어.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자였는데 점점 이제 와서 말하면 다 잃을 수도 있다로 변했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편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처음 알았어. 너만큼 충격이었어. 그때 아이들이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아이들 점심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운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다시 TV를 보러 간 사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께 직접 사과드릴게. 그리고 모든 걸 돌려드리고. 지금 당장은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경수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오늘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구나. 저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하셨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내 유언장이다. 그리고 재산분할 계획서. 어머니. 남편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내 뜻이야. 내 재산의 절반은 장인어른께 돌아갈 거고 나머지는 너희 형제와 경숙이 그리고 손주들에게 나눠줄 거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어제 공증을 마쳤고요. 오늘은 최종 확인과 부인께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난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변호사와의 미팅이 끝나고 그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좀 같이 볼래?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벽장 안에 작은 금고가 있어. 이 열쇠로 열 수 있어. 왜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난 너를 믿어. 내가 없을 때 이 금고 안의 것들을 내가 지켜줬으면 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떠날 때가 있는 법이야. 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건 자연의 이치야. 다만 내가 가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시어머니의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벽장 안쪽에 정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안에는 여러 서류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중요한 가족 서류들이야. 특히 이 상자는.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사진들이야. 내 남편에게 줘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언제 줘야 하는데요? 내가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시어머니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금고를 다시 닫고 열쇠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항상 내가 갖고 있어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어제보다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고 남편은 친정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그 돈을 받기 꺼려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한 의지에 결국 수긍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긴급히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응급처치를 했지만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서둘러 모든 일을 정리하시려 했던 이유, 금고의 열쇠를 제게 맡기신 이유,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충분히 쉬셔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할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하지만 경숙이에게 맡긴 것만큼은 그녀의 손에 두어라.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치료 대신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명절 일정을 미루고 몇 일 더 머물렀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보약을 다리고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어머니가 가까워지는 것이 기뻤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병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경수가 그 열쇠 잘 갖고 있지? 네, 어머니. 제 지갑에 항상 넣어두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내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파란색 노트가 있어. 그걸 좀 가져와 주겠니? 집에 가서 시어머니의 방 서랍장에서 파란색 노트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드리자 시어머니는 그것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야. 내 시아버지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안에 있지.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야. 그때는 모두 꿈이 컸었지. 그리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시어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내 아버님이 내 시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 내 시아버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단다. 그런데 왜 아버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와 사업관계였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자존심이 강했어. 내 아버님은 그저 친구로서 도운 거라고 생각했고 내 시아버지는 그것을 인생의 빚으로 여겼지. 결국 그 차이가 오해를 낳았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넘기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았지.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사이가 서서히 멀어졌어. 내 시아버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더 만나려 하지 않았고 내 아버님은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을 오해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두 집안이 사실상 왕래가 없었는지, 왜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는지,
이 노트를 내게 주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소중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은 너야. 내가 쓰던 것처럼 너도 써나가렴. 언젠가 내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필요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친정 식구들이 떠나기 전 모두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뵙고 오해를 풀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 남편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두 분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오해가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파란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 시아버지와의 만남, 결혼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 아들들을 키우며 느낀 자부심과 걱정,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신부를 맞이했다. 생각보다 예쁘고 똑똑해 보인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영호 시아버지의 옛 친구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영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그토록 갚고 싶어 했던 은혜의 대상인데.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아버지의 딸이란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노트를 계속 읽어나가며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정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 시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보관하던 금고가 궁금해졌습니다. 열쇠를 꺼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에 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유언장 사본이 있었고 그 아래로 재산 목록, 보험 증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문사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시아버지의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자연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 결론적으로는 심장마비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금고 열쇠를 주셔서 궁금해서 봤어.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권리로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거야? 어머니가 직접 주신 열쇠야. 그리고 이건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낚아채더니 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금고 안에 있었어. 시아버님이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이건 오래전 일이야.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란 말이야. 남편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나도 알아. 하지만 시아버님 돌아가신 상황이 갑작스러웠잖아.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내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넌 상관하지 마. 남편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게다가 어머니가 내게 직접 맡기신 거라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사는 위기였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 무슨 말이야? 시아버님 죽음과 회사 위기가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어. 처음에는 아버지가 빼돌린 줄 알았지. 하지만 알고 보니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횡령한 거였어. 그래서 그 이사가 내 친정아버지의 친구였어.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친구가 시아버지 회사의 이사였고 그가 횡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내 오빠와 시동생이 유언장을 숨긴 거야?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과 연관이 있을까봐 의심했어. 하지만 조사 결과 친정아버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 오히려 그 친구와는 이미 관계가 멀어진 상태였고. 그럼 왜 유언대로 하지 않은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어. 그 돈을 돌려주면 회사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어. 남편과의 대화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횡령 사건, 숨겨진 유언장. 모든 것이 얽혀있는 미스터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하셨는지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통증 조절을 위해 내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수가 내 방을 좀 정리해 줄래?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방 정리를 돕는 동안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니?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부검 보고서도 봤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게 될 때가 됐구나. 어머니, 정말 시아버님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심장마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 내 시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퉜거든. 누구와요? 모르겠어. 서재에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시아버지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구나. 그건 절대 안 돼. 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시아버지는 이것을 내게 주었어. 상자를 열자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테이프를 경찰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김영철을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내가 그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을. 김영철. 제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에게 무슨 빚이 있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 시아버지는 죽은 채로 발견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어. 그들은 테이프도 별 의미 없다고 했지. 그저 사업 얘기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니 용기가 생기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친정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거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남편과 저는 긴장한 채 시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을 경숙이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남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난 일입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아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는 범인을 알고 있다. 그 말에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지금까지? 두려웠기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가 너희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누구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철. 너희 회사 전 재무이사였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이사님이요?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친구인 척했지. 실은 그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추궁하려 했을 때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들이야. 박상철이 횡령한 모든 기록이 있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그자의 인맥이 대단했거든.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렸지.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곧 떠날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겠니? 그날 밤 늦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경숙 씨죠? 저는 황 형사라고 합니다. 박현우 사건을 담당했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현우는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어머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증거를 보내주셨고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황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듬직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 경찰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입니다. 황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저는 항상 박 회장님의 죽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박 회장님은 죽기 전날 저에게 연락하셨거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만나기도 전에 황 형사는 시어머니가 보낸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 회사 장부, 그리고 박상철의 해외 계좌 내역까지. 이걸로 충분히 사건을 재수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황 형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상철은 지금 매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회장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쩐지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박상철. 신문에서 종종 보던 그 유명한 금융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황 형사의 말처럼 그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상대로 오래된 살인 사건을 들추는 것은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항상 의심이 있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모두가 자연사라고 했으니. 그런데 왜 어머니는 지금에서야? 아마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친정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내 시아버지가 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경수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금고에 있는 마지막 서류를 가져와 주렴. 벽장 속 금고에서 마지막 남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펼쳤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와 내 친정아버지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을 보니 두 분이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떤 낚시터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두 사람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날이었지. 30년 만에요? 그럼 그전에는 왕래가 없으셨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해가 있었거든. 사업 문제로.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은 모든 오해를 풀었어. 그리고 내 시아버지는 내 친정아버지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지. 어떤 약속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원래 사업 자금의 절반은 내 친정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내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시어머니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두 분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야. 박상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횡령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야.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박상철이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는지. 그날 오후 황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해 주세요. 제 남편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황 형사는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황 형사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기운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그리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경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야.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았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내 친정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려. 그리고 박상철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파에서 주무시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는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됐지. 내가 모든 걸 결심할 수 있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시동생 가족, 남편, 저, 그리고 아이들까지.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경숙이가 두 집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네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편안하게 떠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황 형사였습니다. 박상철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알려왔습니다. 그가 횡령한 증거는 물론 독극물을 구입한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해내셨습니다. 남편을 억울하게 만든 범인을 잡고 두 집안의 오해를 풀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금고 안에 남아있던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경수가 내가 이 메모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소파에서 자게 된 그날 나는 결심했단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때로는 불편한 자리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도 한단다. 고마워, 나의 딸아.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시동생은 가족과 함께 잠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할머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보다 더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파란색 노트를 매일 밤 조금씩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사랑, 결혼, 출산,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까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쓰신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니 이제야 자유롭다. 경숙이에게 미안하다. 명절날 소파에서 자게 해서. 하지만 그 덕분에 용기를 냈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는 법이니.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시는 그 불편함을 계기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박상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황 형사가 발견한 증거들은 생각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박상철이 시아버지에게 독극물을 탄 차를 대접한 것, 횡령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도한 모든 일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재판장에서 처음 박상철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된 그는 더 이상 강력한 금융그룹 회장의 위험이 아닌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교활함이 느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상철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가족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사이의 관계가 놀랍도록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모두 풀리고 두 가족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회사 지분의 절반을 친정아버지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네. 내 아버님과 나 사이의 일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미 해결된 문제야. 대신 친정아버지는 그 지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제안에 감동했고 두 분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분의 우정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과 저, 그리고 손주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암 환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네요. 시동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늘 다른 이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친정 식구들에 대한 배려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명절날 일부러 소파에서 주무신 것도 어쩌면 저희 집안의 화합을 위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상철의 재판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그는 살인죄와 횡령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옛날처럼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법정에서 나오며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호 시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풀린 의문에 대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동생 가족,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오랜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건배합시다.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서재에서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적절한 때가 오면 열어보라고 하셨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떠난 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숙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 것은 운명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영호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는 명절날 소파에서 자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경수가 너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너는 내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펼쳐보니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낚시를 가고 등산을 하고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영호와 영철의 우정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되기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진실을 밝히신 이유는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문의 화해와 화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남편과 친정아버지의 우정을 복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희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을 맞아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앞에 서서 저는 문득 작년 명절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주무셨던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산소에 꽃을 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실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파에서 주무신 그날,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셨던 거군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이 모든 과정이.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화가 났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일을 왜 굳이 지금. 그런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러셨던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어. 그리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셨던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시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방은 비어있지만 시어머니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남기신 파란색 노트는 제게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의 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첫 기일입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실과 용기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날 소파에서 주무셨던 그 작은 사건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따라 더 깊이 와닿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언제나 진실과 용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소파에서 주무셨던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글을 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가문은 오해와 갈등을 넘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명절날 소파에서 주무셨던 시어머니의 작은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자리에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정신이 우리 가족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저 달빛을 타고 우리 가족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아갈게요. 창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파란색 노트를 가슴에 안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진실과 용기로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의 날.